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뽑은 이달의 기자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민 갑질을 세상에 알린 YTN의 보도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보도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실태를 알렸을 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값진 보도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만일 제보가 없었다면 이 뉴스도 없었고 또 수상도 없었겠죠.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세상을 바꿀 여러분의 제보에 YTN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6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간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경색된 남북 관계 속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호소를 담아낸 돌발 영상 코너가 이번 회의에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더불어 높은 신뢰도를 목표로 여론조사의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YTN 보도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다채로운 의견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그만큼 미디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방역,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 극복해야 될 과제가 총력을 집중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 큰 과제 하나가 얹어졌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믿음직한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옥스퍼드 대학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각국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4년 연속 최하위를 했다는 소식, 마음이 아픕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그래도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더 느낍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시기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위원님들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의 이 긴장 국면에서 대북전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는데요. 대북전단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거론은 했지만 실제 영상에서 실체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풍선을 공중에 날리는 이런 장면을 주로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피상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은 북한의 일반인들에게 이 남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단의 내용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또 이 전단의 어떤 부분이 북한을 자극하고 또 남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단에 있는 사진이나 문구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뿐 아니라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그다음에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남북관계 긴장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는 북한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결국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남전단 살포, 그리고 또 우리 남한이 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전문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객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정말 YTN의 보도는 역시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강경책이나 유아책이 모두 다 이제 상승했고 특히 강경책이 유아책보다 더 우세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잘 대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각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경남이나 또 다른 경기권 지역이냐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그래픽으로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말폭탄이 실제 파괴력을 발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간의 남북관계 개선의 핑크빛 전망을 송두리째 폭파시켰습니다. 충격적 사건에 대한 YTN의 보도는 긴장을 전하면서도 호들갑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진행되어 불필요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세현 전 장관과의 대담은 오랜 관록과 경험을 가진 대북 외교안보 전문가다운 분석과 전망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더불어 백령도 등 접경 지역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보도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차분하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대북 전단 문제로 인해서 촉발된 남북 관계의 급속한 냉각, 관계의 악화 이 국면에서 우리 YTN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문제를 현황별로 YTN이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의 입장과 그 외에 주변국들의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전달을 잘 하고 있고 특히 이 사태의 원인이 된 대북 전단의 문제점도 YTN이 조목조목 잘 포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YTN의 어떤 채널의 특성 그리고 YTN만이 가지는 책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떤 이슈에서든지 나오기 마련인 지적들이 있죠. YTN 뉴스는 조금 색깔이 부족한 것 아니냐, 관점이 부족한 것 아니냐, 현황 전달에는 충실한 것 같은데 관점과 깊이 있는 분석은 좀 모자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여러 방편을 통해서 YTN이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22일자 돌발 영상 같은 경우에 이 지금 급속도로 냉각화되어 있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개성공단 기업인들, 이분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를 돌발 영상이 아주 담백하게 잘 담아냈습니다. 이 개성공단 기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태를 악화시킨 북한, 그리고 역시 또 하나의 책임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신 한국 정부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비판을 하시면서 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셨는데 이 입장을 짧은 영상 안에서 잘 전달을 했고 또 사실 이 직접적 당사자인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사실 외면받기 일쑤였는데 YTN이 돌발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알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시청자들, 저를 포함해서 잘 몰랐던 부분인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YTN 덕분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께서 남북관계 현재 원인이 우리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합의된 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정세 봤을 때 과연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최근의 남북 긴장 관계와 관련한 YTN의 보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쟁점과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의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잊혀져 가던 기성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요즘 그 젊은 그 세대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삐라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우리가 YTN 방송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삐라라는 말은 사실 영어의 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일본어로 흡수가 되면서 비라라고 이제 그 불리던 것을 다시 또 그 한국으로 들여와서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주로 패널들을 모셨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패널들이 나오셨을 때 그런 표현을 쓰시고 또 앵커 역할을 하시는 분조차도 삐라라고 했다가 아니다 전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아직 그런 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중앙 조선방송이라든지 노동신문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직접 인용하게 되면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되도록 전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미국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회고록 그것이 이제 곧 출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미국을 포함을 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책 제목도 뭐 그 일이 있던 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그렇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YTN의 방송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 같은 경우 변상욱 앵커의 노련한 진행이 물론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강경 매파인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점 그런 특유한 어떤 그 그냥 보통 회고록과 그냥 유사한 그런 회고록과 그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에서 YTN의 보도는 무리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최소한 객관적인 보도가 있었다고 저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그 책 제목도 그렇듯이 이 한반도 문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책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그 외교 전략과 관련돼서 민감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중앙 정부 말고 중국의 그 위구르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관련 문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일 같은 것들을 묘사해주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하여간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이외에 다른 것들도 또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같이 좀
비중은 물론 다르겠지만 많이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다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6월 초에 롯데월드를 다녀온 원묵고등학교 학생이 가짜 양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 용어를 잘 안 쓰고 위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쓰던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처음 이 가짜 양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 용어가 좀 적절하고 정확한 용어인지를 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쳤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마스크 쓰는 상황이 다들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 뉴스이긴 하지만 이 영상이 지나간 다음에라도 좀 이런 문제는 언급을 하거나 지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한 그 요새 뉴스와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뉴스로는 코로나19 관련한 뉴스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황이 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N차라고 하는 것은 수학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잘 어떤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확장 감염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용어들을 쓰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공직윤리청문회와 영양청문회로 나눠서 영양청문회만 공개로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을 보면서 과도한 신상설기나 또한 무슨 인신공격 이런 게 너무 많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직을 기피한다든지 또 국회가 그걸로 인해서 정쟁의 도구로 돼서 파행이 된다든지 또 정치불신이 일어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고위공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야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YTN이 다른 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번 특집을 마련해서 방송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팩트체크해야 하며 비틀어봐야 하는 편가르기의 저널리즘 비평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이비, 유언비어를 가짜뉴스라 칭하며 뉴스 보도의 반열에 올려 오히려 뉴스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 걸러봐야 한다는 인식을 뉴스 소비자에게 심어놨습니다. 검사장과 기자 혹은 특정 매체의 유착이라면 될 것을 검언 유착이라 표현하여 언론이 권력과 특정 집단에 유착하고 있는 것처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YTN 돌발 영상 날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편을 보면 외모 언급, 인물평가 등을 보여주며 회의 내용은 보도 안 되고 그런 것만 나옵니다 라는 한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의원의 인식에는 우리 언론은 본질을 외면한 가십, 희화화, 재미에 골똘하고 있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겠죠. 이것을 본 시청자들은 우리 언론의 가벼움을 다시 각인할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올 6월에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서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점수로 꼴찌를 했으니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신뢰도 속에서도 방송은 신문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YTN은 뉴스 신뢰도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평가에서도 4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뉴스를 읽는 우리 한국인들의 뉴스 수용 습관을 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매체와 뉴스를 신뢰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뉴스를 내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입지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양적인 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채널 브랜드의 평가 순위는 신뢰 순위도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습니다. 무한 순위 경쟁은 무의미합니다만 채널 브랜드나 신뢰도를 더 높일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할 온라인 유통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낮은 신뢰도, 확정 편향적 뉴스 수용 등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YTN이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남북 관련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와 관련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시청자 의견이 있습니다. 전화로 듣겠습니다. 지금 YTN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나놓고 아니면 한국이란 이름을 나놓고 왜 자꾸 남측 그럽니까? 그거는 북쪽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북측, 남측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입니다. 기자협회와 PD연합회 등이 북한, 남한 대신 북측, 남측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그동안 상호 존중과 중립적인 의미로 남측, 북측 혹은 귀측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현재는 보수 언론일수록 북측보다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YTN은 남한과 북한, 남측과 북측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남측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을 맥락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SNS에서는 YTN이 의뢰해 조사한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도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유화에 가까우니 유화책이 더 많은 것 아니냐. 대북 전단 금지법은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데 어떻게 강경 대응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이 높은 가운데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강경과 유화 어느 쪽으로도 포함하기는 어렵고 또 한미 군사 훈련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럼에도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북 전단은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용어 하나도 더 세심하게 선택하고 특정한 팩트만 과도하게 골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충분히 그리고 잘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면서 이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 등은 초기와 비교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이 많이 달린 YTN 기사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로 돌려보내지 왜 우리가 치료를 작정하고 온 거다. 돌려보내야 한다.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 치료해 주는지 등을 따져 묻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모든 게 무료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단 검사 비용은 15만 원, 치료비의 경우 경증 환자는 400만 원 안팎, 중증 환자의 경우 5천만 원가량이 드는데 이 비용은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무료입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 제도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겪은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제보건규약 제40조에 근거한 조치로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외국인 검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검진과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시설 격리 비용인 숙소 가격만 하루 15만 원으로 2주일에 21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91명인데 그 가운데 외국인은 293명으로 하루에 1.7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부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온라인 사이버 강의까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화된 급변한 일상을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담은 특집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정 평가원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비대면 수업이나 화상회의가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특집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육, 비대면 진료, 스마트 상점 등의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다뤘습니다. 대면 접촉을 비켜선 비대면 접촉이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지속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하려 했고 그 수단이 끊어진 교감을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마스크 생산에서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까지 두루 활용된 스마트 공장, 학생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 등을 다룬 스마트 교육,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 등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줬습니다. 전체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학계, 정부,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자료들을 제시해 프로그램의 정보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를 확대할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라든지 비대면 분야 벤처 투자 증가율, 비대면 분야 기업 고용률 등의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전망을 더욱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단순히 AI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을 넘어 문명의 대전환이자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디지털 격차를 기본권의 문제로 보고 디지털 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발전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집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를 통해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